2부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부는 토론, 종합 토론으로만 명명이 되어 있고 서대문구 지역문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5년간의 서대문구 지역문화와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한 소개와 어떤 관찰 뭐 이런 것이 발제 시간에 다뤄졌다면 저희 2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더 그 깊은 함의들 그리고 거기서 찾으셨던 어떤 의미들 그리고 어떤 전망들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뭐 특정한 주제가 있다라거나 뭐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벌여보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그 창발적인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오른쪽부터 무소속 연구소의 임성현 대표님,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의 최태준 연구원님, 공공위원회의 옥민아 단장님, 서대문 예술교육활성화사업의 최정은 박사님, 생활문화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초롱 활동가님, 그리고 명랑 캠페인의 오우진 대표님 이렇게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그 발표 자료들 그리고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질문지를 마련했고 이제 공유도 드렸었는데 사실 뭐 그 질문지대로만 이야기가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드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텐데 좀 자유롭게 자기한테 던져진 질문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께 질문을 좀 작은 것부터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우진 대표님이 이제 첫 번째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자면 그러니까 서대문을 예술마을로 만들기 이 프로젝트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미 있었지만 지나치기 쉬운 어떤 문화 공간들이 있고 서대문구에 혹은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지역민들과 연결짓는 작업이었다고 뭐 이렇게 축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간들이 각각의 동네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기를 좀 원하셨고 또 이제 전망하셨는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는 예술이나 문화 공간의 개념을 극장, 전시관 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대문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너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체험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야말로 진짜 이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 유명한 극장 뭐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이런 데만 문화예술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막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공방 사진관 이런 곳들도 다 좀 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한테도 제일 큰 변화였고 그렇게 좀 공간을 찾으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 공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제 눈에 띄이는 거죠.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게 돼도 여기 이 동네는 이런 공간이 있네 이러면서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각 그 공간의 운영자들이 또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분들도 특별한 뭐 이렇게 그 감상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하면서 공간의 그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 사장님들한테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그냥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저 명랑 캠페인 오우진입니다. 어디 가서 인사하면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서 작년에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거를 이제 좀 살펴봤을 때 근데 지역에서 만약 사진관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그냥 찍고 가족 사진 찍고 증명 사진 찍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진 저희가 홍제동에서 했던 사진관은 발달장애인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고 사진 치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소개해서 주민들이 이제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저희가 매해 이 동네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지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도 있는 지원금을 최대한 그 공간에 가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하게
좀 계속 소문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참여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또 동영상 같은 걸 보니까 또 인터뷰 네네. 자료도 있고 하던데 네. 혹시 거기에서 또 기억나는 뭐 인상이라든지 뭐 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문화의 개념을 저는 이제 막 관람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과연 이 지역에서 뭔가 문화예술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참여할까 이런 의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걸 공개하자마자 정말 그렇게 막 빠른 시간에 매진이 되고 저희한테 진짜 연락 많이 오거든요. 대기자로 걸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더 하고 싶다고. 그런 걸 봤을 때 아 진짜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뜨개질도 저희가 했었어요. 뜨개질 수업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지역민이 저한테 그걸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너무 이제 자기 이거 해서 좋았고 꼭 이거를 이렇게 주고 싶다고. 그래서 뭐 제가 그걸 받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제 되게 감사히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오진 대표님과의 이제 뭐 짧은 대화 속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가시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 있었던 문화적 실천들,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개발하거나 뭔가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재의미화되고 이런 일들이 참 지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서대문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새롭게 의미부여가 됐으면 하는 문화적 실천은 또 뭐가 있는지 토론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미나 대표님도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화되는 것들은 이제 중요했던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이제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1단계가 됐겠죠. 그래서 1단계를 지나오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런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알게 하고 이런 단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하면서 저희가 나왔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있었더라. 없었던 게 아니다. 이미 다 있고 너무 잘 하고 있더라. 그냥 단지 그게 어떤 제목이 없다거나 명명하지 못했다거나 그랬었지. 오진 대표님은 그걸 이렇게 이쁘게 지도로 만들어 주셨고 또 뭐 앵게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명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했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있었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그 지역 문화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오진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지도를 만들어서 더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거는 또 어떤 미디어적 측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이를테면 지금 모신 박초롱 활동가님께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딴짓이라는 미디어를 또 제작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또 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공동체나 문화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미디어가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만들기나 지역 발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뭐 이를테면 딴짓이라든지 이를테면 다른 활동 속에서 좀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신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었었던 사례가 있으신지 한번 네네.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생활문화 활동가로 서대문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 자체가 제가 원래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 밥벌이에만 매몰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아 라는 취지의 딴짓 매거진을 만드는 작업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 있는 많은 딴짓, 생활문화, 지역문화 같은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서대문구는 생활문화 활동을 앞에 앉아 계신 그 김태균 선생님하고 저랑
서대문 구청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과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둘이서 파견을 온 형태로 새 주체가 처음에는 만들었어서 지금까지 올해, 작년, 재작년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해왔고 그 전에도 사업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아마도 생활문화 사업이 지역문화 사업과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생활문화 사업을 했었던 것들의 사례는 이제 지역문화와는 조금 특성이 다르게 지역문화가 좀 더 전문적인 예술인, 좀 더 젊은 층, 좀 더 미디어에 익숙하신 분들이었다면 저희 생활문화 쪽의 이제 대상자들은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더 예술과 멀고 사실은 거의 취미 활동에 가까운 이런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물어보셨던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 후반부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천시장이라는 곳에 보면 팝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영천시장의 그 상인들이 모여서 그 합창단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서 그 합창을 모아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생각날 수 있는데 그렇게 미디어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가 괜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더하자면 2022년에 생활문화와 지역문화가 앞으로 합쳐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버넌스적으로.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지역문화에서 생활문화까지 포용을 해서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플랫폼이나 체계, 시스템이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최정훈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참여자들에게 이 주변과의, 여기서는 자연이 좀 중점적으로 나왔지만 주변과의 이런 반려적 경험이 삶에 있어서 어떤 양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희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서대문 예술교육 사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도 반려입니다. 반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뭐 동반자나 의지하다, 함께하다 이러한 뭐 그 의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나라고 하는 이 주체 외에 너 혹은 타자 어떤 이런 관계 맺음의 의미까지도 이제 함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통은 뭐 인간, 뭐 동물, 식물 등의 이런 생명체의 반려라는 개념을 많이 통용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반려라는 개념을 좀 철학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더 커다란 어떤 범주에서의 그 유기체적인 모든 존재들을 아우르고 있는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린 시절이나 뭐 내 주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저는 결국에 너와 어떤 타자, 소중한 타자와의 관계 맺음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주변 환경 그게 곧 세계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반려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자와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어떤 상대방을 이제 이해하거나 그 타자를 이해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숲속의 반려친구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타자를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이제 삶의 양분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숲속의 반려친구들 프로젝트가 자연에 중점을 두고 서대문이라는 지역에 대한 반려적 태도, 돌봄의 실천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을 짓는 작업이었다면 다른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 왜냐하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안산도 너무 좋고 해서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이를테면 서대문의 다른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뭐 특징들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반려적 태도를 뭐 함양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에 우리가 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지. 네, 사실 이제 숲속의 반려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을 위한 다음이라고 하는 사업의 어떤 예술교육의 목표가 이 반려적 삶의 태도 형성이었고,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인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도출하게 된 키워드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려의 어떤 실천적 행위로서 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활동들, 우리가 이제 이 예술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예술마을 만들기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지역 문화 뭐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되었을 때 또 이제 그 반려적 태도라는 부분에서 이제 또 근처점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을 아까 이제 자연지형지을 말씀하셨는데 1차년도의 그 서대문구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그냥 우리가 산책하고 이제 뭐 이제 등산을 가는 산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형적인 공간이 아니고 내가 갔을 때 뭔가 이게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만남들이 좀 창발되는 어떤 이런 공간, 이제 실존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숲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이제 놀이로 많이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놀이라고 하는 게 예술에서도 이제 도구적 혜택과 본질적 혜택에서 봤을 때 결국에 이 놀이가 그 즐거움과 순수한 어떤 이러한 그 부분들이 예술하고 결합이 되었을 때 공공적 효과로 이제 창발되는 부분들이 또 어떤 사회적 그런 유대 이런 창출이라든지 혹은 공동체적 의미 확산이 그 부분에서 이제 숲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숲속의 반려 친구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어떤 그런 메타포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부분들이 좀 약간 같이 된다면은 반려적 태도가 또 새롭게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와 돌봄이라는 삶의 태도가 공동체의 새로운 양상이라든지 시민 주체의 새로운 특징이 될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셨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역과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최태준 연구원께서도 이제 돌봄이라는 키워드로 또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자기돌봄이라고 키워드를 적고, 사실 자기돌봄이 뭔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왜 자기돌봄이라는 일단 개념으로 서대문의 2020-2021을 읽고 싶었는지 이걸 아까 랩하듯이 막 발표를 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려 그리고 돌봄이라는 개념이 상정하는 것이, 반려가 이제 저는 원래 동물 연구를 하거든요. 동물 영화 연구를 하는데 문화정책 연구 외에도, 근데 애완에서 반려 혹은 반려적 관계라는 것이 상대방과 내가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 구성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상정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것 혹은 타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돼서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적이다라는 걸 다시 부각시키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도 오늘날 복지 시스템 같은 데 안에서 이제 담론화될 때 사회복지 서비스나 뭐 이런 개인이 자기 삶을 재생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맥락인데, 자기돌봄을 쓰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제가 보기에 서대문의 참여자분들, 특히 오래 참여하셨던 분들이 물론 이제 예술인으로서의 어떤 불안정성도 있겠지만 보다 보편적인 어떤 맥락에서 사회 서비스의 축소, 사회적인 것의 축소 안에서 겪는 불안정성의 맥락도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조 공동체 같은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 기획한다던가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던가 함으로써 이 사회적인 것의 빈 영역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모임들이 작동했다라는 인상을 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고민이 되게 되는 게,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나 어떤 불안정성이 지속되는데 이 실험 사례들로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예컨대 사회적인 것을 막 재구성하거나 뭐 그런 시스템을 보충한다기보다는
자조 공동체들을 독려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고민들도 같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배려와 돌봄이라는 그 상호 의존적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사유를 촉발하는 건 사실 예술적인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공공연히에 공민아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사실은 그 제가 예술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경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언제나 이런 예술적인 창작 행위라는 게 어떤 온라인에서만 나는 뭔가를 하겠다가 아닌 이상해야 언제나 어떤 특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뭐 음악가면 공연을 어딘가에서 해야 될 거고, 작곡을 하더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공간일 것이고 지역적 공간일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때 그 예술가로서 창작을 해내고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역과 만났을 때 어떤 이를테면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부담이 다가오는 지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초롱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공연히로 되어 있지만 이 서대문N에서 그 인터뷰를 주로 서대문N에 참여하셨던 주체분들이나 아니면 공간들에 대한 인터뷰를 주로 진행한 담당자로서 그 해주셨던 질문을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돌봄이랑 반려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거에서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랑 아마 같이 가셨는데 맘스아지트 인터뷰를 갔을 때 딱 그 돌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온 대답이 있었어요. 그 맘스아지트라는 주체분께서는 작년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엄마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어떻게 보면 선회를 좀 하셨어요. 이제 엄마들이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걸로 프로젝트가 변경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이와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학교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가정에게 다 일임하면서 너무나 개인의 시간이 없어진 그 엄마들이 숨 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애들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좀 돌보자 하는 프로젝트로 변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나 돌보는 거 먼저 해야 우리가 좀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런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생활문화랄까 지역문화랄까 이거랑 무슨 상관일까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생각보다 곰곰하게 해봤던 것 같은데 이 지역문화랑 그런 말을 저 초롱쌤이랑 태균쌤이랑 또 나눈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지역문화라는 것이 그 예술의 수월성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완전 예술한 영역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가질 때 이게 다른 거지 후진 건 아닐 텐데 우리는 아주 모종의 좀 뭐랄까 생활문화라고 하면 약간은 뭐랄까 취미에 가깝고 혹은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없다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 상관없이 그냥 놀듯이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버리는 그 영역에 있는 지역문화 혹은 생활문화라는 게 돌봄이라는 것의 개념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어떤 정체성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술한 예술이라는 건 그것을 예술과 문화를 잘 하기 위한 건데 생활문화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예술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뭐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예술 창작 활동이라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살려고 하는 게 이런 생활문화의 영역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포섭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숲속의 반려 친구들도 그렇고 뭐 지역문화에 제가 인터뷰도 같이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주체분들 활동이나 여기 호랑이의 정원도 계시고 비건 책방도 계시고 한데 이게 나를 돌보는 동시에 같이 우리 같이 서로를 돌본다는 개념 안에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절대로 후진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다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거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예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게 생활문화인 것 같다는 부분. 이분들은 한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잘할 필요가 없이 축구를 한다. 미술을 잘할 필요가 없이 미술을 한다.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같이 갈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려와 돌봄의 키워드가 저는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반려와 돌봄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시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같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저는 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정보의 부족을 메꾸어 준다라는 것은 반려와 돌봄의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취미나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업이나 이러한 포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고 카카오톡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난 그림은 그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계단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 자신 돌보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놓친 분들은 뭐 복지센터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반려적 존재로서 같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해야 된다. 나는 이야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생활문화와 지역문화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뭐 어떻게 통합될지도 모른다라는 뭐 그런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최태준 연구원께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기면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진흥하고 확산하려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하고 있고 서울이 또 그걸 굉장히 많이 했던 지자체 중에 또 하나고 서대문구는 거기서 또 이제 일부일 거고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민과 문화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사실은 좀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혹은 문화적 주체들의 어떤 활동을 보시면서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끼어들어와야 하는가에 대한 뭐 관점이나 뭐 소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근데 일단 그 생활문화란 지역문화라는 그 정책이 현시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정책이 수립되고 기획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뭔가 그냥 너무 좀 갑작스러운 어떤 개념의 유행이나 패러다임의 유행이나 혹은 뭐 문화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예컨대 지난 시절의 어떤 패러다임과 대조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한 정책이잖아요. 예컨대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문화복지적 측면이 있고 그게 또 어떤 유의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합쳐졌을 때 예컨대 정책 리터러시가 높거나 공모사업에서 나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거나 A4 용지 한글로 2장 쓰는데 무리 없는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전에 어떤 유입되었던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또 나이에 따라서 상이하기도 하죠. 연령이나 세대도 주로 이제 고령이 많긴 한데 생활문화 정책은 근데 또 어떤 이것도 자치구별로 진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예컨대 성북 같은 데는 거의 다 젊은 분들이고 장로 활동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사실은 좀 외삽되거나 이미 엄청나게 패러다임 전환을 이유로 더 빠르게 푸시 되거나 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약간 그런 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게 어떤 개념의 유행, 패러다임의 유행, 자기 영역을 구축할 때 지난 시절의 어떤 패러다임을 절하하거나 혹은 필요성을 부정하고 이것이 새롭고 대안적인 것이라는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구축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이 현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 시절의 패러다임도 보였고, 근데 그게 막연히 뭔가 그릇되거나 안 좋은 거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단계적인 근데 너무 약간 일반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개념의 유행이나 혹은 패러다임 전환이나 새로운 문화민주주의나 뭐 그게 크고 추상적인 기조나 무조건 대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발제에서도 이 지역에서 그 주체들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엄밀한 혹은 또 자세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도 뭐 이를테면 어디에서 뭐 해라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정책이 또 새롭게 그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지역적 맥락에 맞는 그런 것들이 돼야 하지 않나, 뭐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성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도 그 2화 52번가 프로젝트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고 굉장히 부러워했었거든요. 이 동네에는 참 이렇게 예쁜 그 가게들과 그 좋은 거리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민관 합작으로 뭔가 이제 프로젝트가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가 갑자기 공동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가게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됐다가 이번에 이 청년몰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처럼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돈이 들고 이제 나는 이런 사정이 지역 문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미 있었던 것들은 또 그대로 잘 갈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또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책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청년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지역은 100% 남아있는 데가 있고요. 사업이 끝나도 어떤 지역은 100% 다 빠져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이 대부분 왜 이렇게 다 빠져나갈까라고 했을 때 창업을 하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생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냥 하나마나 하는 이런 대답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사업이라는 것가 이렇게 뭔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게 사실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좀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창업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스킬들 중심으로 창업 보육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주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엔게이 서울 사업 같은 것들이 이들이 그 창업의 그 외로움들을 함께 동료들과 함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것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조금 1년 버티고 그 다음에 3년 버티면 자리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이랑 같이 3년 버티고 그러면 자리 잡고 그러면 이제 안정된 사업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엔게이 서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엔게이 서울 사업이 또 이런 청년몰 사업이랑 만약에 또 같이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항상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거죠. 뭐 같은 그물망의 모양은 아닐 텐데, 이 서대문회를 하시면서 서대문의 뭐 주체들, 문화적인 주체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지금 어떤 모양새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일종의 어떤 연대체로서 문화적 주체들의 어떤 연대로서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또 2022년 이후에 또 그런 전망도 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지역 문화를 또 다시 자생적으로 촉발하는 힘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 힘은 지역 문화에 또 어떤 작용을 또 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전망, 뭐 이런 것들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좋은
주체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발로 뛰어서 다니는 것도 있지만 역시 인스타그램만한 게 없어서 인스타그램을 엄청 많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 재밌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가면 DM 보내고 만나고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다지 같은 그런 주체들을 가끔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페이퍼라는 만화책을 빌려주는 데인데 페이퍼라는 데에 갔다가 그 안에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페이퍼도 서대문에 참여하시고 근데 페이퍼 안에 있는 다른 또 네트워크 거기에 계신 분들도 또 참여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시더성 같은 경우도 여기 서대문구 안에 있는 미대를 나오다 보니 그 후배들도 소개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노다지 같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지원 사업이 있던 없던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대문엔 이런 엔게의 서울 사업은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해 드려야 될까가 되게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지점이었는데요. 어찌됐든 작년과 올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게 더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충분한 소개와 예의 바른 어떤 연결 정도만 해드리면 그 자체적으로 저희랑 상관없이 연결이 돼서 사업도 하시고 뭐 마켓도 하시고 뭐 수업도 하시고 그런 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옥민아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는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간판 정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들 각각 계시는 그 네트워크들 작은 네트워크 있으실 텐데 그 네트워크들의 간판들을 좀 정비하실 수 있는 간판 정비 사업이 엔게의 서울 서대문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간판들이 좀 통일되게 잘 보이게 정비를 하면 서로가 필요할 때 호명하고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뭔가 굉장히 화나거나 뭐 굉장히 뭐가 필요하거나 뭐 재단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의 뭔가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 분들이 간판이 다 정비가 됐으니까 서로 불러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연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만들기라고 하면 너무 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조금 표현 써보겠습니다. 지역문화 만들기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역문화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본인의 발제나 답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지 대표님부터 한번 답을 주시면. 네.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간들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고 좋아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매년 홍제동 한번, 홍은동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왜 좋아하셨을까 했을 때 구청에서 되게 관심 가져주는구나. 구민들이 우리 가게에 관심 가져주는구나. 이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으면 2, 30명, 적게는 올해는 막 너무 코로나 때문에 2, 3명이 신청받아서 이제 참여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심들이 모이고 이게 이제 좀 자리 잡으면 서대문에 이런 되게 좋은 문화 공간들이 많다. 되게 정말 예술 마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소문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요. 저희가 인간의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근면한 노동의 미덕에서 좀 벗어나서 향유의 미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는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오늘 이제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예술교육을 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이런 성장과 주체로서의 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그냥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업에서는 어떤 거창한 지역 문화를 뭐 만들기보다는 반려하는 인간으로서 어떤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목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문화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요소, 방금 이제 박초곤 선생님이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게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제도나 뭐 어떤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이제 거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서대문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람이나 인적 자원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되는 그 이제 단계로 갈 때는 이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아마 서대문의 주체나 공간을 만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아는 얼굴이 이 자리에도 대부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나 뵀거나 술을 마셨거나 중에 하나는 다 포함이 되시거든요. 그 어떤 그 새로 지어진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그 상가들 건물 보면 규격을 맞춰가지고 간판을 일괄 싹 정리를 해둔, 그렇게 너무나 매력이 없고 그런데 통일은 되어 있는, 그것도 저는 그 지역의 지역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예를 들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제약은 없지만 외래어는 쓰지 맙시다 라는 제약 정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라는 거, 그 지역 문화의 분위기라는 건 그 제약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은연중에 된 합의 같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읽어내는 게 지역 문화의 이 지역은 이래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다닐 때마다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항상 드리거든요. 답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게 나오는데, 나에게 있어서 서대문이 만약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약간 지역 문화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했었는데, 아마도 가장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고려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지역이라는, 그리고 지역 문화라는 거, 제가 서대문이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항상 대부분 얼굴에서 곤란함과 난해함이 읽혀요. 왜냐하면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한 동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의지로 지역을 선택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상황이 지역을 선택하는 거지, 다 아마 살고 싶은 데 가서 사세요 라고 하면 다 이 강 북쪽의 인구와 강 남쪽의 인구가 너무, 그러니까 서대문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우리의 상황이 여기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다 보니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에 어떤 모순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 혹은 애착에서 비롯되는 지역 문화 같은 걸 우리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포럼을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자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어떻게든 이 서대문이라는 공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데 삶을 애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여기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역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여기서 살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와 지역이 어떤 관계인지 모를 때 관계라는 것의 핵심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대문이라는 혹은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영향을 받으니까요. 뭐 정책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고 하다못해 도로 공사를 해도 소음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나는 받는 만큼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영향을 이 지역이 안 받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지역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게 지역 문화 활동인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걸 토대로 같이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그런 아주 사소한 활동들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게 내가 주는 영향에 대한 지역에 내 영향을 반영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잘 형성되려면 내가 받는 만큼 영향을 받은 만큼 영향을 또 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문화의 엥게이 서울 사업의 그 다양한 주체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소소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 활동들이 갖는 의미가 또 그런 것인 것 같고 그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저는 지역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으로서 구체적으로 뭐 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생활문화 어떤 아니면 지역문화 엥게이 사업이든 좀 넓은 지원금 사용이나 프로젝트나 이런 데 되게 자율성을 시민에게 주는 이런 정책의 당위는 어쨌든 공공이 이런 것까지 챙길 의무가 있다는 어떤 감각을 주는 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만들기의 목적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 제 개인적으로 매년 사업을 해나가면서 제 좀 배우는 거에 따라서 매년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엥게이 서울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정하고 집값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사 다녀야 되고 다들 고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향 같은 편안한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것이 지역 문화 아니냐라고 저 스스로 너무 이렇게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떤 편안함? 근데 서대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편안함을 동네에 대한 편안함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막 상업시설이 이렇게 막 술집들이 쫙 있는 신촌은 있지만 그런 동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뭐 나쁘게 말하면 베드타운이죠. 좋게 말하면 조용한 동네. 산책할 곳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약간 친정 같은 동네, 그냥 내가 사는 동네, 아주 익사이팅하지 않지만 뭐 그 여가 생활을 뭐 적당히 즐기는 동네 이런 동네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2년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년차라고 볼 수도 있는 엥게이 서울 사업에 관련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 좀 그런 편안한 정박할 수 있는 고향 같은 지역 문화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오래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 이제 연말에 키워드로 이제 재미를 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문화 만들기의 목적은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재미라는 거는 너무 뭐 그 교육에서도 이제 뭐 놀이라는 키워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살면서 문화 예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재미라는 것을 거버넌스라는 그런 거대한 단어 속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거대한 단어 속에서 저희가 가장 본질을 좀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이번부터는 좀 재미라는 키워드를 강력하게 갖고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재미라는 키워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닭장을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저 정도로 재미있고 웃기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해나갔을 때 지역 문화 만들기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마지막 한 분 정도 질문을 저는 이제 서대문에 이사 온 지 한 6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주천을 지나다니면 맨날 칸딘스키를 봐야 되고 이중섭의 소를 봐야 되고 아직도 6년째 보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의 불만이죠. 그래서 불만이긴 한데 오늘도 좀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서대문구 지역문화 어디까지 왔나 뭐 지역의 문화의 주체는 주민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20명도 안 되는 인간들이 모여서 서대문구 문화에 대해서 논하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상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하겠지만 지역의 주민이 과연 여기에 참여를 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지역의 문화는 뭐 공모사업, 어차피 공모사업 그 정해진 주제를 내건 공모사업에 맞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뭐 지역의 주민이나 지역의 기획자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정해진 주제가 아니라 그 반영이 돼서 사업이 되는 것들도 있으면 어떨까. 또 하나는 뭐 오늘 이런 세미나를 왜 우리가 이런 지하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좁은 데서 해야 되나? 뭐 안산이나 홍제천이나 신촌 같은 곳에서 뭐 유세 차량처럼 1톤 트럭에 앉아서 마이크를 대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엄청난 호응과 더 많은 다양성과 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모자란 점이 있었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조금 더 끈끈한 어떤 그 관련성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포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트럭부터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저도 이제 뭐 덧붙이자면 이제 뭐 다양한 이런 뭐 담당자들, 뭐 주무관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이 더 많으시면 더 다양한 답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참 그런 부분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뭐 생활문화라든지 지역문화라든지 이런 거 다 주제 걸어놓고 하면서 막상 가보면 뭐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항상 이 사업하던 사람이 저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이 사람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세 트럭 같은 경우에 좀 저도 약간 지금 들으면서 그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 사업하면서 되게 많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세요. 답장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좀 의견을 여쭤볼 테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서대문구 지역문화 어디까지 왔는가 서대문엔 지역문화 포럼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요. 참여해주신 토론자 발제자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유튜브에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